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갑상선 암의 수술적 치료, 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강의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수술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용어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설명드리다 보면 생각보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어저께 저에게 수술 받으신 분도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처음 암이다.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들고 나면 다들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걱정만 생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암이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상선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꼭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암보다도 치료 이후의 예후가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 게 먹구름만 낀 것 같은 비관적인 생각만 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변화들이 생기죠. 암으로 진단받고 나면 대부분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분 이상하게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런 얘기 들었다 와서 저한테 궁금한 거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꼭 올바른 얘기만 그렇게 듣고 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주변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꼭 그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갑상선 암에 대한 올바른 치료를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의들이, 실력 있는 전문의들이 많은 나라예요. 적어도 다른 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받은 분들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각각 주치의분들께 정확한 설명을 듣고 올바른 치료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은 암 수술에 대한 범위와 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술과 또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술 이외에 적극적인 관찰을 통해서 병을 지켜보는 방법, 그리고 절개로 수술하는 방법과 로봇 수술, 간단하게 이 정도만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수술 범위와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 갑상선 수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외과 저희 교과서의 역사를 보면 120년, 140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의학의 그 수백 년의 역사를 비교해 놓고 보면 갑상선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초기에 그 갑상선 수술을 우리 외과 의사들,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외과 의사가 갑상선 수술을 하는 것은 용감하면서도 바보 같은 일이다. 그리고 수술하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어려움이 따르고 수술칼이 진행할 때마다 피가 솟구쳐 오른다. 불쌍한 희생자가 이 잔혹한 도살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행운일 뿐이다. 현명하고 정직한 외과 의사라면 절대로 갑상선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험악한 얘기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갑상선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질환이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이유는 그만큼 갑상선에 대한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그리고 갑상선에 대한 기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과거엔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의학의 역사에 비해서 짧은 역사기는 해도 짧은 한 100여 년의 갑상선 수술의 역사는 다른 어떤 암 수술보다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외과 의사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제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한 4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협부절제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협부라는 건 뭐냐면 갑상선의 오른쪽 갑상선과
왼쪽 갑상선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부위, 이 부위를 협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협부 절제술을 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보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지만 갑상선의 한 가운데에 작은 크기의 암이 있고, 작은 크기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1cm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1cm보다 작은 암이 있고, 이 암이 갑상선 밖으로 뚫고 나가질 않고, 또는 주변의 중요한 장기들, 예를 들어서 뭐 기도라든지 근육 같은 데 침범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게 우리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상에서 확인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요 가운데 있는 작은 암은 과거에는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운데 암이 있을 때는 이 협부만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모든 환자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환자의 나이라든지 성별, 또 병변의 크기나 어떤 타입의 암인지 등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죠. 옆절제술. 한쪽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을 띈다는 얘기인데, 양성 갑상선 종양, 암이 아닌데 수술을 해야 되는 양성 종양일 경우에는 가운데 협부를 남겨놓고 한쪽 갑상선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암이지만 진행이 많이 안 된 저위험군, 뭐 여러 가지 저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고, 그리고 반대쪽 갑상선이 깨끗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한쪽만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1cm보다 크면은 전절제술, 양쪽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치료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4cm 정도 되는 크기의 갑상선 암까지도 일단은 반절제 고려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근의 치료의 원칙은 남겨놓을 수 있으면 정상 갑상선 조직을 남겨놓는 게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양쪽에 다 암이 있거나, 아니면 진행성 갑상선암, 또는 암의 크기가 4cm보다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명확하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남겨놓고 싶어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환자분들은 당연히 내 갑상선을 일부라도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 충분히 주치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재발이 불보듯이 명확한 경우, 그럴 경우엔 절대로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워도 내 갑상선이 내 몸에서 영원히 이제 이별하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이때는 전절제 수술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완결 갑상선 절제술이라는 얘기도 가끔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한쪽 갑상선을 전에 수술하셨던 분들이 반대쪽 갑상선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 재발했다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꼭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큰 종양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옆절제술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완결 갑상선 절제술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반절제, 그러니까 옆절제술이나 반절제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갑상선에 대한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재발하는 분들, 5 내지 10%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완결 갑상선 절제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갑상선의 절제 범위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림프절 전이 굉장히들 걱정들 많이 하실 거고, 내가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림프절에 전이가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림프절까지 암이 퍼졌나, 또는 림프절에 전이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어떤 림프절을 얼만큼을 내가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갑상선 암에 대한 림프절 절제술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보편적으로 갑상선 암을 수술한다는 얘기는 갑상선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림프절을 제거합니다. 근데 제거되는 가장 대표적인 림프절이 지금 맨 위에 표시하고 있는 중심구역 림프절이에요. 중심구역 림프절이라고 하는 건 이 갑상선이 있는 주변,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시면 경동맥이 양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경동맥 안쪽에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는 림프절 그룹을 중심경부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경부 림프절 쪽으로는 갑상선 바로 주변에 있는 림프절이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크기의 갑상선 암이라 하더라도 많게는 약 30%의 환자분들이 림프절 전이를 1개 이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구역 림프절 절제술은 갑상선 암 수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행이 되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아주 일부 지금 갑상선 암 치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초기암이고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명확히 없을 거로 예상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중심경부 림프절 제거를 하지 않고 갑상선만을 띄어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심구역 림프절 절제술을 기본적인 수술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중심구역 림프절을 절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초에는 이 주변의 림프절까지 제거하게 되면 그만큼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젓가락도 잘 사용하고 손기술이 좋은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양에서 중심구역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합병증보다 우리나라는 현격하게 합병증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림프절 절제술을 하지 말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는 절제술을 같이 시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구역 이외에 목에는 1번 구역부터 5번 구역까지 목 옆쪽에 림프절을 위쪽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1번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턱 바로 아래쪽에 있는 구역을 1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갑상선암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맨 위에 2번, 3번, 4번, 그리고 목 뒤쪽을 5번이라고 나눠봤을 때 한 개에서 두 개 이상의 구획을 절제하는 수술을 할 때를 선택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암일 때 요 부위만 띄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긴 하지만 재발한 부위를 수술할 때는 이렇게 수술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갑상선암이 진행이 될 때 제일 처음에는 갑상선 안쪽에서 암이 다발성으로 퍼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구역의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목 옆쪽에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2번, 3번, 4번, 5번과 같은 목 옆쪽에 있는 림프절, 측경부 림프절로 전이가 되게 돼요. 이 측경부 림프절로 전이가 될 때 전이가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정맥, 목에 있는 정맥이죠. 가장 굵은 정맥인데 이 경정맥 주변에 있는 림프절만을 제거하는 경우를 내경정맥 림프절 절제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편적으로 목 옆에 있는 측경부 림프절에 전이가 됐을 때는 목 뒤쪽에 있는 5번 구역, 여기서 보시는 이 5번 구역까지 포함된 근치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요 옆쪽 2번, 3번, 4번, 5번까지 포함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갑상선 암 수술에 있어서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목 옆쪽에 측경부 림프절의 전이가 확인된 분들은 아까 갑상선의 절제 범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절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전체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목 옆쪽에 있는 측경부 림프절을 다 수술까지 받고 난 다음에 동위원소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진행된 정도가 되겠죠. 양쪽에 다 전이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양쪽 다 이렇게 경부 림프절 곽정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절개 방법에 따라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목은 어떻게 절개를 하느냐,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 가끔 보면은 서로 비교하실 거예요. 너는 몇 센치 절개했냐? 나는 몇 센치 절개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뭐 몇 센치 절개했더라. 저 병원 갔더니 왜 이렇게 절개가 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절개의 길이는 물론 굉장히 민감하실 거고 눈에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최대한 이쁘게 꼬매드리려고 노력하고 수술 중에 흉터가 덜 남게 하기 노력을 하는데, 흉터가 짧으면 짧을수록 흉터가 좀 도톰하고 빨갛게 오래 가고요. 흉터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사실 흉터가 더 이쁘게 남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흉터를 많이 당겨가면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흉터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당기는 힘이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래서 흉터가 더 이쁘게 남게 돼요. 그래서 길이는 비교의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죠. 흉터 안쪽에 있는 수술을 얼마나 말끔하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경부 절개술을 할 때는 여기 가슴 안쪽에 만져보면 여기 쇄골 가운데에 흉골이 있어요. 흉골이 이렇게 만져지는데 흉골에서 손가락 1개 또는 2개 사이 정도 위치 높이에다가 목의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개 방법이고요. 약 4cm에서 6cm 사이 평균적으로 절개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말씀드렸던 목 옆쪽에 측경부 림프절에 전이가 있을 때는 가운데 절개한 절개선을 전이가 있는 쪽 옆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cm 남짓 정도 되는 길이의 절개선을 가지고 목 옆쪽에 있는 측경부 림프절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목 위쪽으로 크게 올려서 수술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목 위쪽에 있는 아까 그 레벨을 쪽 표시할 때 레벨 2 쪽에 위쪽에 있는 2번 구역 쪽의 림프절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올려서 수술했습니다. 이거를 꼭 하키스틱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하키스틱 절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이지만 일부 재발성 갑상선암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아주 심할 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절개를 통해서도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시행했던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최소절개 수술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수술 방법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상처죠. 다른 복부 수술이라든지 다른 부위의 수술은 사실 옷에 가려지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할 때 딱 눈에 보이는 상처가 이 갑상선암 수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데 본인에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술의 크기를, 상처를 안 보이게 하고 상처의 크기를 줄이는 게 과거에는 또 다른 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부 남자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목에 보면은 목 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 근육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죠. 이 근육과 목 가운데에 있는 근육 사이를 한 2.5cm에서 3cm 정도만 절개하고 편측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최소 절개를 이용한 갑상선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일부 환자들에게 있어서 저는 로봇 대신 이런 수술을 일부 적용하고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로봇 수술이 되겠는데요. 로봇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역사가 거의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 1921년에 체코의 극작가 카렐이라는 분이 작품 속에서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는 단어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수술이 과거에는 저희 외과 영역에 있어서는 90년대 후반에 영동세브란스, 지금 강남세브란스 병원이죠.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보조의들이 이렇게 수술 부위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도움을 드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로봇팔이 그 수술 부위에 기구를 사용할 때 기구를 잡고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1997년에 처음 그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97년 3월이네요. 97년 3월에 조선일보에 났던 사진이 되겠고요. 이 이후로 로봇 수술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도 상대적으로 그 로봇에 굉장히 특화된 병원인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로봇 기구가 아니고 지금 보여드린 이 로봇 기구는 2세대 로봇 기구예요. 지금 저희가 쓰는 건 3세대와 4세대 로봇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로봇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로봇을 하고 나면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또는 로봇을 이용할 때 로봇이 좀 둔탁하게 수술하지 않나요? 또는 로봇하고 나면은 통증이 심하거나 또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회복이 더디지 않습니까? 수술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로봇이 얼마나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지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2세대 로봇이 되겠는데요. 요 4개의 로봇팔을 이용해서 지금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 안쪽에 보면은 직경이 한 20cm가 채 되지 않는 한 15cm 정도 되는 안쪽에 캔버스에다가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은 뭐 본인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수술하고 걸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외과에서의 손 모양, 손 동작을 그대로 로봇 끝이 구현을 하는 거예요. 수술 시야가 10배 이상 확대돼 있고 외과의사의 미세한 손떨림까지도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식만큼 더 섬세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이분께서 모나리자를 그리고 있는데 모나리자 실제 그림 크기의 3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모나리자를 그리고 있고요. 이 최종 완성품을 보시게 되면 거의 모나리자와 똑같이 이분이 화가인데 그림을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능력을 그대로 캔버스에다 옮겨놓을 수 있을 정도의 섬세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로봇이 되겠습니다. 로봇 수술이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설마 이 로봇이 이렇게 모든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로봇 수술을 갑상선에 대해서 로봇 수술을 처음 시작한 게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로봇 수술을 집도할 때 제가 수술을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그게 불과 17년 전인데, 이 17년 전에 로봇 수술이 시작될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수술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모든 수술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첫 수술을 끝내고 나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거는 수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2007년 11월 달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긴 시간이 아닌 17년 동안 의료계에서 이 로봇 수술이 갖고 온 수많은 변화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편화된 수술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로봇 수술이 기존의 절개 수술을 상당 부분 많이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로봇 수술은 크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영어로 써놨지만 첫 번째가 겨드랑이를 절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양쪽 겨드랑이와 유방, 그리고 입안, 귀 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겨드랑이를 통해서 절개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초기의 그림이기 때문에 절개선이 좀 큰데요. 지금은 겨드랑이에 4cm에서 5cm 정도 절개를 하고 수술하고 있고요. 이렇게 팔을 올린 채로 수술하고 있는데 팔을 내리고 나면 상처의 길이가 3cm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일부는 요 수술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 목까지, 겨드랑이에서부터 목까지 들어가는 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술하다 보니까 이 앞쪽 가슴 쪽의 통증이라든지 또 감각의 변화, 그리고 또 팔의 움직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절개 수술보다 수술 시간이 절반 정도 짧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조차도 로봇 수술을 받는 큰 이유가 그만큼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겨드랑이를 이용한 수술 방법이 암 수술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로봇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이 수술 방법은 양쪽 겨드랑이와 유방을 통해서 4개의 관을 통해서 수술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겨드랑이 수술 방법과 이 수술 방법, 이 두 가지, 이거는 보통 우리가 바바라고 얘기를 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갑상선 암 수술의 초기에 적용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술 방법 중에 구강 안쪽, 입 안쪽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 방법을 통해서 수술하고 나서 입 주변에, 입술 주변에 있는 감각신경이라든지 운동신경의 마비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도 초래가 됐고 한데, 이 수술 방법이 최근에는 초기 갑상선암의 일부에서 적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입 안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술 방법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일부 수술 방법 중에 하나는 머리 뒤쪽에 헤어라인에 가깝게 절개를 넣고 귀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 뒤쪽을 통해서 수술하는 수술 방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하다, 어떤 방법이 더 다른 방법보다 더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각각 수술 방법에 따른 숙련도가 높은 의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 병의 위치라든지 진행된 정도가 어떤 수술 방법에 적합할지를 고려해 보고서 수술 방법을 정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적극적 관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적극적 관찰이라는 게 뭐냐면 벌써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때 그 갑상선암의 과잉 진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잉 진료라는 게 매스컴에서 사실 만들어낸 얘기이긴 한데, 과잉 진료라기보다는 갑상선암의 폭증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폭증의 의미는 없는 병을 만들어서 폭증이라는 게 아니라 초기 갑상선암이 그만큼 더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갑상선암이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진단 기술의 발달이죠. 갑상선 초음파가 해상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을 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폭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 5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연간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수술도 안 하고 지켜본다는데 수술도 안 해도 되는 병이라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수술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요 위쪽에 있는 게 그렇게 갑상선암의 일부의 경우에 지켜보는 연구를 했던 그 기관들인데, 저랑도 굉장히 가까운 기관입니다. 일본의 구마병원이라는 곳에서 1993년부터 일부 갑상선암 환자들을 당장 수술하지 않고 좀 지켜봤었어요. 이 지켜보는 치료 방법은 갑상선암이 제일 처음이 아니라, 갑상선암보단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예후가 굉장히 좋았던 전립선암에서 처음에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구마병원이라는 곳의 특징은 일본의 그 길쭉한 섬나라 중에서도 고베에 있는 병원인데 한가운데 있죠. 근데 일본의 저 위에 있는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오키나와까지 모든 환자들이 다 가는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상당수의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못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켜봤더니 생각보다 병이 진행이 안 됐네. 그래, 그러면 이런 환자들 한번 지켜볼까라는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진행이 덜 됐어요. 그래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치료의 가이드라인,
치료의 지침에 각 학회마다 발표하는 치료의 지침에 2011년도에 일본 갑상선암 학회에서 치료의 지침 중에 하나로 일부의 경우는 지켜보는 것도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치료 가이드라인에 처음으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넣었고요. 어떤 경우에 지켜볼 수 있느냐? 현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켜보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진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의 확률이 높습니다. 있습니다. 재발의 확률이. 그래서 5년 동안 지켜봤을 때 5% 이상의 환자들이 크기가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요거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갑상선암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아무리 작아도 2% 정도의 환자들은 림프절에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술하는 것보다 나중에 수술했을 때 병이 좀 더 진행된 다음에 수술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지켜보는 걸 치료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단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의 크기가 0.5cm보다 작아야 되고 림프절 전이가 없어야 되고 동측에만 암이 있어야 되고 다발성으로 암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은 연령보다는 60세 이상 된 환자들이 조금 지켜보는 게 적합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을 때 기저질환의 악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경우에는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원하고 짧은 간격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크기의 변화라든지 림프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와 주치의의 동의하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적용하고는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수술이 결과를 당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재발률도 낮출 수 있고 환자의 불안감을 수술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음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주치의와 정확한 상의를 하고 나서 한 번쯤은 지켜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도 고민해보는 것도 이제는 치료의 원칙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외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암이라는 것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면 초기에 치료할수록 그만큼 예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암은 림프절 전이가 없을 거로 예상하는 환자들조차도 수술하고 나면은 림프절 전이가 숨겨져 있던 작은 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는 환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해요.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절개가 날까 로봇이 날까 우월한 방법은 없습니다. 둘 다 최근에는 동일한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라든지 또 내가 어떤 수술 방법을 하고 났을 때 암 치료 이후에 나의 만족도가 높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적 입장에서는 종양의 위치라든지 병의 진행된 정도가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고민된 사항들을 다 고려하고 나서 절개가 나을지 로봇 수술이 나을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수술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지는 주치의와 정확한 면담을 통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어떤 암보다도 수술 이후의 예후가 좋은 암이고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 갑상선암 환자분들 저희 갑상선 외과 의사들이 그래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정확한 치료와 정확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